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 코어팀 멤버이죠. 아이헤찜이 파이 시니어 채팅방에 들어와서 파이오니어들과 잠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어서 이 대화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캔리님께서 모두 다 일일이 정리를 해주시고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영상 컨텐츠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니어 채팅방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던 한 유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비밀과 파이코어팀, 심지어 아이헤찜의 소식조차 최근에 없으니 연말 전에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데 현재 아무 말도 없고 우리는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현재 말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보장이 없이 말이죠. 자, 이렇게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해줍니다. 코어팀은 올해 오픈 메인넷이 열릴 수 있도록 지금 목표를 잡고 있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여러 번 공지를 하였지만 최근 1, 2주 동안 이 코어팀의 여러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 파이오니어는 이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전 메가 모드이자 현재는 일반 모드로 다시 복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GO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코어팀 멤버 아이헤찜이 우리 채팅방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코어팀 멤버 아이헤찜이 실제로 잠시 후에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아이헤찜은 처음에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하였던 파이오니어 글에 먼저 댓글을 달아줍니다.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요즘 파이코어 팀이 앱과 블로그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전히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 도달하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다른 유저는 이 코어팀 멤버 아이헤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파이코어팀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년 동안 KYC가 정체되다가 올해 2월에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이제는 KYC 통과해서 임시 승인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파이코어팀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나요? 저는 400건 이상의 KYC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 말이죠 라고 질문을 하고요. 여기에 아이헤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볍게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조종됩니다. 비정상적인 데이터나 지역에서의 검증 규범에 대한 편차를 감지하면 그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해당 시스템이 여러분의 지역에서 신원 확인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커뮤니티가 임시 상태로 전환되어 여러분의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완료해서 신원을 재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를 스캠해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 완료하신 검증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보상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라이브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 KYC가 다시 완전히 승인 상태로 복구될 것이며 대시보드에서 검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파이오니어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코어팀 멤버가 채팅창에 입장을 하면 모두 놀라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하자면 그동안 오픈 메인넷 진입에 대한 희망을 정당화할 동기부여 정보를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이게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코어팀의 아이헤찜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두 가지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전체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고 그건 보통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언급이 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팀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며 놀라움을 느껴왔고 오픈 메인넷 전에 수백만 명의 커뮤니티가 생겨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완료했고 메인넷에 준비된 많은 파이 앱이 현재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등장하게 되면요. 더 많은 앱, 더 많은 유틸리티,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고 파이오니어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형태는 커뮤니티의 혁신과 사용 사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행을 하느니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질문을 한 파이오니어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우 충분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오픈 메인넷 출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 과정을 파이의 성공과 활용성을 향한 큰 걸음으로 여기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연과 오픈 메인넷의 정확한 시간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채팅방에서 파이오니어들과 소통할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기대감, 낙관론, 그리고 더 많은 명확함을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이오니어들은 여전히 참여를 하고 있으며 KYC와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하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오니어의 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파이오니어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픈 메인넷이 출시가 되면은 새로운 회원 초대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코어팀 아이해쯤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오픈 메인넷을 출시한다라고 해서 새로운 회원 초대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파이어사이드 포럼의 관리가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텐데요. 현재 점차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선에 대해 칭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제안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공정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레벨 1이었고 현재 163에 50 이 수치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레벨 2로 레벨업을 했고요. 116에 100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레벨 3으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레벨 1으로 얻은 이 모두 토큰이 차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토큰들은 레벨 1에서 얻은 것인데 레벨 3으로 레벨업 하는데도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레벨 3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라는 질문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 아이해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현재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겨우 15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아직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리듬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신생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시작을 했고 2006년에야 13세 이상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으며 2009년에야 좋아요 버튼을 추가를 하였고 그 해가 되어서 콘텐츠 정책 설정과 콘텐츠 관리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페이스북이 아닙니다만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목표는 성장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관리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서 FAQ에 포함될 질문들을 제안하는 것에 기꺼이 참여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여해 주신 내용은 저 IHM에게 꼭 언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유저는 이런 토픽을 공유합니다. 저는 사토시의 110만 개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로 해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 실현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토픽을 던졌고요. 여기에 코어팀 IHM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에 미치는 주요 이론적 위협은 공개키에서 개인키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현재 지갑 보안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사용자의 실수, 그리고 사용자의 피싱, 그리고 기타 사회공학 공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은 주목할 만한 분야이지만 현재로서는 제대로 보호된 24개의 영단어, 지갑 암호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은 즉 상당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을 위협으로 생각을 하기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니어 채팅방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오고 갔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얘기가 나온 주제들을 거꾸로 시작을 해서 좀 추가적인 제 의견을 좀 보태드리자면요. 일단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도 제 채널에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공부를 꽤 오랜 시간 하여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양자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일반 컴퓨팅 파워에 비해서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 특히나 블록체인의 암호화과 연관되어 있는 이 소인수 분해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미래에 현실화가 되면은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의 암호학을 쉽게 뚫을 수 있는 능력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어팀의 IHM이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성능으로는 미래의 암호화폐 이 지갑 주소만으로 역으로 이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 지갑의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제 지난 1년 전 영상에 모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그 영상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려면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암호학을 연구하고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 개발이 지금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양자 컴퓨터가 성공적으로 실용화가 되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국내외로 양자 컴퓨터와 이 암호학에 능한 관련 연구진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얘기를 총종합을 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양자 컴퓨터 발전이 진행이 될수록 반대로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 기술도 그만큼 비례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 양자 컴퓨터로 블록체인을 쉽게 해킹하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나 블록체인의 이 해시는 매우 간단하게 이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술과 시대 상황에 맞춰서 알맞는 암호학 체계로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몇몇 미디어에서 양자 컴퓨터를 너무나 과대 광고를 하는 것과 달리 이 전문가들의 언급을 보면요,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해킹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현재도 매우 기초적인 부분만 지금 테스팅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과대 광고가 지금 널리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이 컴퓨터는 엄청난 과학적 성과이기도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해킹하는 기술력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실용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업계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에 내성이 있는 기술들이 개발 중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관한 표준화 작업에도 들어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의견이 좀 지배적임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이야기도 잠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좀 보태드리자면은, 일단 아마 파이 커뮤니티 이 전체를 통틀어서 저처럼 이 파이어사이드에 큰 불만을 여러 번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파이어사이드의 단점만 X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한 파이오니어는 아마 정말 적거나 제가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는 파이어사이드의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해왔던 유저 중 한 명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년 내내 이 파이어사이드의 잘못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공통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또는 X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파이어사이드는 파이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앱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파이어사이드는 현재는 불만족스러울지는 몰라도 미래에는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큰 잠재력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또 세 번째로는 파이어사이드의 발전이 파이에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 앱이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앱을 당장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앱을 사용을 해보고 불만을 때로는 오픈을 해야 되고 서포팅을 좀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유저들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어팀 iHM의 이 대화 내용처럼 사실 파이어사이드는 탄생한 지 1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앱입니다. 어떤 분들은 웹 2.0과 또 비교를 하시겠지만 사실 웹 3.0의 구조와 웹 2.0의 구조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코어팀은 여기서 아직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참 격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에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이 오픈 매거진에 실린 코어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궁극적으로 파이오니어들 스스로가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무엇이 되고 어떻게 운영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이라는 접근 방식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차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코어팀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앱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완전히 빈 뼈대만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 같은 느낌이었고요. 심지어 어떤 링크나 이미지나 어떤 영상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소셜 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자동 번역 기능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현재처럼 분산 모더레이션 기능도 없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 신고나 삭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모더님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컨텐츠를 보고 삭제하는 그런 중앙화된 방향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광고 보기 기능도 없었고요. 거의 모든 것들이 유저들이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코어팀 측에서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앱이 게시물이 쉽게 신고당하고 삭제되는 그런 부분도 지난 기간 동안 겪어왔었던 그런 수많은 문제 발견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이 시스템이 정말 분산화가 개선이 잘 되고 밸런스 있게 잘 성장을 하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셜 앱인데 중앙 관리자가 따로 없이 컨텐츠 신고와 삭제를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삭제를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파이어 토큰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옳지 못한 방향대로 신고나 삭제를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이 파이어사이드가
파이 생태계에 주는 그 메리트는 상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커뮤니티에는 정말 중요한 소셜 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어팀 iH쯤이 언급한 이 파이어사이드 부분도 일부분은 저는 크게 동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저도 그런 의견을 좀 더 보태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부분은요, 파이 코어팀의 이 소통 관련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은 코어팀으로부터 좀 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설명이나 대화들을 원하고 있고, 코어팀 입장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나 공지는 오피셜 링크를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파이챗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파이코어 팀이 이전부터 커뮤니티와 원활한 소통, 잦은 소통을 해왔다거나 그런 디테일한 공지를 했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수천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형 커뮤니티고요. 이렇게 큰 커뮤니티에서는 뉴스 전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어팀과 커뮤니티의 소통의 부족함은, 이런 이슈는 항상 존재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정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코어팀에서도 충분한 이유와 상황 설명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더나 개발자까지에게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커뮤니티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되질 않고 항상 의문이긴 했습니다. 코어팀이 개발자나 모더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고, 또 그 설명을 실제 들어보면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들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당연한 정보들이 커뮤니티의 소수에게만 흘러간다라는 것이 참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코어팀의 실제 의도를 좀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보가 아주 편향되게 아주 일부에게만 흘러 들어가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모르는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어팀이 이렇게 소통의 양을 줄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어팀이 애초에 소통을 막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모더나 개발자들에게도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공유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수백 명 이상의 모더나 개발자의 입을 100%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코어팀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국가에 어떤 모더나 어떤 개발자는 정보를 유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게 될 것이고, 그 소문이 결국 커뮤니티에게 다시 흘러가게 될 것인데요. 코어팀이 이런 부분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해외에서 우리가 소스를 받을 때 비공개 AM이나 개발자들과 코어팀의 이 소통 내용이나 이런 대화들만 계속 자세히 읽어보더라도 코어팀이 현재 어느 부분에서 이 갈등을 겪고 있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달리 어떤 실질적인 장애물이 존재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는지 등등 여러 정보들이 다 담겨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98%, 99% 이상의 파이오니어들이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바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알고 있는 디테일한 정보를 제 채널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곤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파이챗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코어팀과 일반 커뮤니티의 이 스탠스, 이 갭의 차이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